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4장 화폐제도에서요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의 화폐랑 그리고 얍섬에서의 화폐, 비트코인, 신용카드와 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로 수용소 내에 화폐 있는데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에서요. 2차 세계대전에서 자, 이때 뭐 전쟁으로 이제 많은 포로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요.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는 진귀한 형태의 상품 화폐가 출현했대요. 그래서 나치의 어떤 포로 수용소에서 새로운 무슨 화폐가 등장하네요. 상품 화폐가 등장했는데 그 상품 화폐가 바로 담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가 등장. 자, 거기 다음 줄에 나와 있듯이 적집사에서 이제 그 포로들을 위해서 거기 보시면 음식, 의류, 담배 다양한 형태의 물품을 공급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거랑 사실 안 맞을 수가 있겠죠. 나는 옷 필요 없어. 담배가 더 좋아. 야, 난 담배 안 펴. 옷을 좀 더 줬으면 뭐 그런데 그래서 약간 자기 선호와 맞지 않는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한 포로는 초콜릿을 선호하는데 다른 포로는 치즈를 선호하고 또 다른 포로는 또 와이셔츠를 또 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적십자의 다양한 물품을 공급을 했는데 자, 이걸 배급을 받았단 말이지. 물품에 대한 선호가 달라요. 선호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환을 해야 되겠지. 물물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욕망의 필요의 이중적 일치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야, 난 초콜릿 먹고 싶어. 근데 이거 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나는 와이셔츠랑 바꾸고 싶은데 등등. 자, 그렇기 때문에 선호가 달라서 교환을 한단 말이지. 물물 교환을 하려는데 물물 교환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폐가 등장하는 거래 매기 기능 역할이 여기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떤 게 화폐로서의 상품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담배가 그러한 매개 역할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와이셔츠 하나는 담배 약 80개비로 가격이 결정되었고요. 흡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를 나 담배 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면은 이 돈을 그냥 막 소진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화폐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도 나 담배 안 피는데 하고 옆 사람한테 그냥 줄 수 없어. 돈을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흡연자도 물물 교환 시에 담배가 어떤 상품 화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교환할 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92페이지 가보시면 이 담배가 앞에 나왔던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다 했습니다.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고 자, 그리고 계산할 때 회계 단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환의 매개 수단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기능을 다 담당했으니까 이때는 담배는 화폐다. 이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야프섬의 화폐 나와 있는데 이 돌덩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거기 92페이지 가보시면 태평양의 작은 섬에 얍섬이 있어요. 자, 이 섬에서는 상품 화폐랑 법정 불환 지폐의 중간 형태가 되는 화폐를 가지고 있었대. 자, 다음 페이지 9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얍섬의 전통적인 교환 매개 수단이 회의라는 게 있네요.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지름이 12피트인 돌바퀴였어. 바퀴 이렇게 있죠.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 역시 화폐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크면 클수록 화폐의 어떤 뭐 가치가 더 큰 건가 보죠. 막대기로 운반할 수도 있고요. 교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대요.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커다란 돌바퀴가 거기 편리한 화폐 형태는 아니겠지. 사람 많았잖아. 그러니까 화폐 기능을 했었지만 편리하진 않았습니다. 자, 돌이 너무 무거워서 어떤 거래를 할 때 거래가 끝나게 되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이 돌을 자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러니까 너무 대가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을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세워놓어서요.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냥 돌을 직접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거 이거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쓰는 거지. 야, 요 돌은 김씨 거, 이씨 거, 박씨 거 등등등 해서 이건 네 거, 내 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환이 이루어지면 대신 이 신뢰가 뒷받침돼 있어야지. 교환이 이루어지면 야, 이거 이 돌 내 거였었는데 내가 너 줄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돌은 장씨 거였는데 김씨한테 뭐 거래해서 팔았대. 그럼 이거 이제 김씨께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편리하지, 이제 교환하는데 편리하지는 않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불편했잖아, 크고. 그러니까 소유권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내가 이 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직접 소유에는 관심이 없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만 관심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볼까요? 장래 거래에서 새로운 소유자는 원하는 상품과 이 청구권을 교환하는 거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뭘 샀다? 그러면 밥을 먹고 하면 이거 대신 네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자, 폭풍으로 바다에 이게 분실돼 버린 거야. 이 돌이 없어진 거야, 사라진 거야. 폭풍우 때문에 뿅 하고 사라졌어. 그래도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도요, 이게 눈에 안 보여도 되잖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돌멩이가 있었는데 그거 장씨가 김씨한테 팔았더거든. 그러니까 그 김씨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 이만한 거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으면 이거 대신 저 바닷속에 있긴 해. 꺼내 가려면 꺼내 가도 되는데 의미는 없으니까 저거를 이 씨한테 또 다시 거래의 청구 수단으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환의 가치가 역시 있고 그 앞에 살아있는 누구도 이제 나중에는 이 돌을 보지 못했어. 바닷속에 들어간 걸. 그래도 이 페이에 대한 청구권이 교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교환의 가치 기능을 하게 되면 이게 여전히 화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사실 도대체 이게 뭐야?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래요. 거기 나와 있듯이 야프섬에 거주하는 주민들 11,000여 명들의 주민들이 이렇게 거래 교환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미국 달러 종이 쪼가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고 막 밥 먹고 막 주고받는 거 사실 신뢰가 있게 되면은 똑같은 화폐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볼게요. 다음에 우리 94페이지 비트코인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생소한 경우가 있는데, 자,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죠. 9년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사신 분도 있나요? 자, 그때는 당연히 거의 가격이 이거밖에 안 됐어. 저도 이때 막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시나 화폐금융론에서 비트코인도 화폐일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 화폐는 아니다. 화폐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제 제자 학생 한 명은 교수님은 비트코인 있으세요? 근데 자기는 이제 심심해서 몇 개 샀대. 20, 30개 샀대.
뭐 이렇게 뭐 사업도 하고 벤처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냐? 나는 야 뭐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했는데 그 친구는 대박 났겠지. 보시다시피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그다음 또 이게 뭐 떨어졌다가 이게 등락을 엄청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안정적이지 못한 특성이 있죠.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컴퓨터 전문가가 이제 고안을 해서 전자적인 화폐로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비트코인의 개수를 거기 보면은 2100만입니까? 2100만 단위까지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얼마까지만 채굴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현재의 화폐 같은 경우는 막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도입된 다음에 이것도 교환으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됐어요. 아까 얍섬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기능을 담당하게 되니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수요 공급에 따른 교환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환 비율이 바로 가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비트코인을 거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나라들도 등장하잖아요. 자, 근데 이 비트코인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화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상품 화폐는 아니죠. 상품 화폐라고 내재 가치는 없으니까 상품 화폐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중앙은행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법적으로 뭔가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법정 불환 지폐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불환 지폐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가치도 없고요.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내재 가치가 없고, 그리고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자, 근데 또 요건 약간 이제 주로 이제 어디에 활용되냐면 또 이제 불법이라든가 익명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불법과 익명성. 물론 이제 돈 화폐도 그렇긴 하지. 뭐 돈에 여러분 이름 써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깍두기나 이런 데서 뭐 마약이나 이런 데 많이 또 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얍섬처럼 이렇게 될지라도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화폐로 신뢰할 만하다. 이게 합의만 되면 오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얍섬에서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 얍섬의 초기 화폐랑 유사합니다. 아이고, 얍섬의 초기 화폐랑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얍섬의 돌덩이 같은 그런 페이라는 화폐랑 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동폭이 되게 커. 문제는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좀 하려면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지나치게 안정화돼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안정화돼 있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 챕터에 보게 될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되면 이 종이 쪼가리가 뭐 이제 화폐 가치가 확 거의 그냥 길거리에 있는 낙엽처럼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처음에 2010년 동안은 5센트에서 39센트 이렇게 되다가 2011년에는 1000달러를 초과하다가 2014년에는 또 500달러가 됐다가 2017년에는 19,000달러 초과하다가 또 4,000달러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자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자산이라는 주식이나 뭐 채권 등등등 이런 것도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금의 그날그날 변동성이 금 가격 변동성의 몇 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얘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 화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기능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가? 화폐의 어떤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건 뭐 차차 봐야죠. 근데 기술적인 어떤 발전에 의해 가지고 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사실 뭐 여러분들의 통장 안에 돈이 얼마 있는 것도 우리가 직접 돈을 빼서 뭐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신뢰만 잘 있으면 화폐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를 보유하는데 위험한 방법이고 가격을 매기는데도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소매상들이 비트코인으로 뭐 계약하고 뭐 짜장면 먹고 이렇게 어렵긴 하죠. 근데 옹호하는 사람은 장래 화폐로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끝에 하지만 끝내는 사라질 투기적인 일시적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밑에 레퍼런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이렇게 이게 어떻게 통화체계와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볼까요?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인데요. 우리가 카드 많이 있잖아요. 신용카드랑 현금카드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화폐로 볼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화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통화량의 일정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통화량을 측정할 때는 신용카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화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요, 이거는 단순한 지급을 연기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야. 지급을 연기하는 수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아니, 여러분.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지갑을 놓고 왔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야? 야, 네가 좀 밥값 좀 내줄래? 내가 다시 학원 가서 아니면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돈 다시 줄게. 이러는 거야. 친구가 대신 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가 대신 내주고요. 그걸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내가 카드사가 얘가 나 대신 얼마나 돈을 내줬지? 그거를 결산을 해가지고 그걸 일시불로 이제 한 달 후에 돈을 내가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지 지급 결제를 매듭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수단으로 나중에 상환해야 되네요.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환의 의무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현금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직불 카드 그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현금 카드의 경우에는 구입한 물품의 대금 지급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에 돈이 있어야 돼. 은행 계좌에 예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에 금액이 있어야지. 금액이 내가 저 결제 시 즉시 빠져나갑니다. 즉시 빠져나가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예금 잔액은 통화량을 측정하는 데 포함된다. 그러니까 얘는 통화량을 측정할 때 포함됩니다. 통화량 측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결국은 내가 은행에 예금에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뭐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는 통화 공급의 일부를 구성하진 못하지만 화폐가 아니니까. 근데 뒤에 통화 정책에서 나중에 할 건데 아니 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화폐에 대한 수요라고 할까? 보유 비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화폐 수요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다시 정리하면 신용카드는 지급을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량에 포함되지는 않고 현금카드는 통화량에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가 우리가 화폐 수요 공급에서 화폐 수요를 돈을 현금을 덜 갖고 다녀도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수요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례 연구랑 뭐 내용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